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는 검은색 세단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을 흐릿한 잔상으로 만들었다. 유진 그룹의 총수, 강민준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초조함으로 굳어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최고급 카시트에 몸을 웅크린 채 어린 딸 유라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유라는 그의 서재에서 제잘거리며 웃고 있던 사랑스러운 천사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열과 경기는 그 어떤 비즈니스 위기보다도 민준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비서실과 경호팀이 뒤따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의 도움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오직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병원의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와 고통스러운 신음, 다급한 의료진의 발걸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연주했다. 민주는 유라를 품에 안고 접수처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잠시 쏠렸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값비싼 시계,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아우라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딸의 고통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접수처 직원에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곧바로 병원장이 달려 나왔다. 유진 그룹의 총수가 직접 행차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최고의 의료진이 유라에게 붙었고 아이는 신속하게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작은 딸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비서인 박지훈이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율에 대한 걱정과 5년 전의 끔찍한 기억으로 뒤엉켜 있었다. 아내 서연을 잃었던 그날도 이렇게 병원 복도에서 무력하게 기다려야만 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청소 카트를 끄는 한 여자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병원의 청소부인 듯 허름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민주는 무심코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그녀의 얼굴에 길게 나 있는 끔찍한 흉터였다. 왼쪽 눈썹부터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는 피부를 뒤틀리게 만들어 원래의 얼굴을 짐작하기 어렵게 했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았고 민주는 그런 일에 일일이 감정을 소모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고된 노동에 익숙한 듯한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 어딘지 모를 섬세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청소 도구를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렸다. 아이의 엄마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흉터가 있는 여자가 몸을 숙여 장난감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건네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흉터 때문에 어색하게 일그러진 미소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았다. 그 눈빛,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간직하고 있던 너무나도 익숙한 그 눈빛.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여자에게로 몇 걸음 다가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는지 여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카트를 끌고 서둘러 자리를 옮기려 했다. 민주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잠겨 있었다. 여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처참했다. 화상과 열상이 뒤엉킨 흉터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 흉터 더미 속에서 한쪽 눈은 기적처럼 예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깊고 투명한 갈색 눈동자. 민준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던 바로 그 눈동자였다.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고 쉬어 있었다. 그 목소리마저도 사고, 후유증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서연은 5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다. 경찰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그는 서연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 여자에게서 한서연의 흔적이 느껴진다고. 민주는 여자의 팔을 붙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경계심과 두려움이었다. 낯선 남자가, 그것도 부유하고 권위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을 막아서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민주는 간신히 말을 내뱉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 그녀가 살아있다면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5년 동안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여자는 겁에 질린 채 서둘러 그의 곁을 지나쳐 갔다. 민주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냘픈 어깨, 힘없이 카트를 끄는 그 모습 위로 과거 서연의 모습이 겹쳐졌다. 정원에서 꽃을 가꾸던 우아한 모습, 유라를 안고 행복하게 웃던 사랑스러운 모습, 두 개의 이미지가 뒤섞이며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그녀를 뒤쫓아가고 싶어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은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상처가 있는 그 여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만약 그녀가 서연이 맞다면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그녀를 겁먹게 만들거나 혹은 그녀를 숨게 만든 배후에
누군가를 자극할 수도 있었다. 회장님, 박지훈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유라 아가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폐렴 증상이지만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입원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민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박 비서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민주는 마른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괜찮다. 유라 병실은 어디지? 그는 딸에게로 향하면서도 방금 전 스쳐 지나간 여자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익숙한 눈빛, 섬세한 손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던 그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기 전 박 비서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박 비서, 방금 복도에서 마주친 청소부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여자였어. 이름, 나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는지, 과거 행적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알아봐.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되네. 박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민준을 오랫동안 보좌해왔지만 그가 개인적인 일로 누군가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병원의 미화원이라니. 하지만 그는 묻지 않고 지시에 따랐다. 강민준 회장의 지시에는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고 유라의 병실로 들어섰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5년 만에 되찾은 희망의 불씨일까? 아니면 아내를 잃은 슬픔이 만들어낸 잔인한 환상일까? 어느 쪽이든.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그 흉터 뒤에 가려진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만 했다. 그 여자가 누구이든 그의 운명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날 유진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30층 회장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병원에서 마주친 흉터투성이 여자의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겁에 질린 눈빛, 희미하게 쉬어있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던 익숙한 온기.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딸 유라의 곁을 지키면서도 그의 신경은 온통 병원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그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혹시나 그녀가 사라져 버릴까봐,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처럼 흩어져 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박 비서를 호출해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절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이라고. 평소에 강민준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치는 법이 없었다. 5년 전 아내를 잃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그룹을 지켜냈고, 오히려 더 냉철하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유진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그가
지금 정체불명의 여자 한 명 때문에 이토록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다. 회장님, 오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각종 현안이 정리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은 형편없었다.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의 귀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만이 맴돌았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보고를 중단시켰다. 박 비서, 어제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되어가나?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그 여성의 이름은 오지은, 나이는 32입니다. 3년 전부터 해당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했으며 근무 태도는 성실하지만 동료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는 곳은 병원 근처의 낡은 원룸입니다. 과거 행적은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3년 전 병원에 취직하기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3년 전에 재발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전 기록은 사고로 소실되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도 깨끗합니다. 마치 3년 전에 세상에 처음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민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사고로 기록이 소실되었다. 너무나도 자기적인 설정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사고라. 그 사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그녀 모르게 주변을 계속 탐문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특이점은 모두 보고하도록. 한편 오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서연은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해가 겨우 고개를 드는 새벽녘, 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단칸방에는 싸구려 가구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의 세상은 이 좁은 공간이 전부인 것처럼 단절되어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얼굴의 반을 뒤덮은 흉측한 흉터. 처음 이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었다.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낯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흉터와 오지은이라는 이름뿐이었다. 의사는 큰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꿈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부서지는 유리 파편,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애틋한 남자의 목소리. 꿈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눈물로 뺨이 젖어 있었다.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왜 슬픈 것인지 그녀는 너무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텅 빈 백지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어젯밤 병원에서 만났던 남자와 아이를 떠올렸다. 아이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자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뚫어질 듯 바라보던 그의 강렬한 시선.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흉터를 보고는 흠칫 놀라거나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 마련인데 그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놀람이나 동정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애틋함과 깊은 고통. 이상하게도 그의 앞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지 않은 느낌마저 들었다. 특히 아파서 끙끙 앓던 작은 아이, 유라를 보았을 때는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가슴이 아려왔다.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워주었을 때,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유라. 입에 착 감기는 정겨운 이름이었다. 그녀는 왜 자신이 그 아이에게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그녀는 고된 몸을 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친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그녀의 꿈에는 처음으로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에서 한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웃으며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꿈속에 청가하게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박지훈 비서는 오지은의 과거를 추적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녀가 3년 전 주민등록을 재발급받았다는 동사무소의 기록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담당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고 관련 서류는 어찌 된 일인지 분실 처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비서는 방향을 틀어 그녀가 처음 발견되었다는 작은 시골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그녀를 담당했던 늙은 의사는 오지은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 아가씨, 5년 전이었나? 비 오는 밤에 국도 옆에서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발견해서 데려왔었지. 신분증도 없고 기억도 잃고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특히 얼굴은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찼다. 2년 가까이 우리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 기적적으로 깨어나긴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군. 이름도 나이도 집도.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지은이라고 불러줬지. 딱하고 안타까워서 퇴원 후에 병원 청소 일이라도 도우면서 지내다가 1년쯤 후에 도시의 큰 병원에 일자리가 생겼다며 떠났어. 박 비서는 의사의 증언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가 발견된 시점이 5년 전이라는 것. 강민준 회장의 아내 한서연이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녀가 의식을 되찾고 오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3년 전 모든 퍼즐 조각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고 있었다. 박 비서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를 발견했던 트럭 운전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 그리고 당시 사고 기록, 주변 CCTV, 모든 것을 다시 샅샅이 뒤져. 경찰 기록에만 의존하지 마. 우리 사람들을 풀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5년 동안 잿더미 속에 묻혀 있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희망이 진실이라면 그는 아내를 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난 5년간 아내를 그
끔찍한 고통 속에 방치했다는 죄책감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누군가를 향한 활화산 같은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자를 찾아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지훈 비서는 초인적인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한서연의 행적이 담긴 파일을 회장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의 맨 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박 비서는 병원 휴게실 쓰레기통에서 그녀가 마신 종이컵을 몰래 수거했고 유라의 병실에 있던 칫솔과 함께 감식을 의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일렁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살아있었다. 그의 아내 유라의 엄마가 정말로 살아있었다. 5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해방감과 동시에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냈을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눈을 감고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화사하게 웃던 모습, 다정하게 속삭이던 목소리, 따뜻했던 품,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의 끝에는 병원에서 마주쳤던 흉터로 뒤덮인 지친 얼굴이 있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의 들끓는 감정을 간신히 억눌렀다. 분노였다. 감히 자신의 행복을, 아내의 인생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아버린 미지의 존재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박비서,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5년 전 사고,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해.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은 믿을 수 없어. 우리 쪽 인력을 총동원해서 현장 증거부터 목격자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시 털어. 특히 사고를 유발했던 덤프트럭, 그 운전기사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지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지훈 씨, 아니 사모님께서 발견되셨던 국도 인근에 태양그룹 최진환 회장의 별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양그룹, 유진그룹의 숙적이자 강민준이 가장 경멸하는 인간, 최진환,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유진그룹은 태양그룹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두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프로젝트의 핵심 책임자가 바로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공학도이기도 했다. 사고는 서연이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사로 오던 길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고로 유진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잃었고 태양그룹이 그 기술을 차지했다. 그때는 그저 끔찍한 불운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범죄였다. 민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최진환. 그는 맹세했다. 만약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가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한편 태양그룹 회장실에서는 최진환이 느긋하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최근 유진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민준이 유라시아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의 라이벌인 강민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강민준 회장에 대한 특이 동향이 하나 있습니다. 최진환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뭔데 그래? 최근 강 회장이 병원의 미화원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비서를 시켜 뒷조사까지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최진환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강민준 그 새님 같은 놈이 드디어 바람이라도 피우나 보지. 그것도 고작 병원 청소부랑 취향 한번 독특하군.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비서의 다음 말이 그의 귀에 박혔다. 그런데 그 미화원의 인상착의가 좀 특이합니다. 얼굴에 아주 큰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흉터라는 단어가 최진환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수하로부터 받았던 보고를 어렴풋이 떠올렸다. 처리했습니다. 차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강민준의 아내이자 걸림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여자, 사진이라도 구해볼 수 있나? 최진환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닌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준이 쓸데없는 짓을 할 놈이 아니야. 뭔가 있어. 당장 그 여자의 신상과 사진을 구해오도록 해. 강민준보다 먼저. 그날 오후 민준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제는 그곳에 그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다. 기억을 잃고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녀에게 자신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충격과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 그는 병원 카페 구석에 앉아 서연이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묵묵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실수로 음료수 쟁반을 엎질렀다. 바닥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다. 모두가 혀를 차며 지나갈 때 서연이 묵묵히 다가와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간호사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모습에서 민주는 과거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말없이 따뜻함을 베풀던 사람. 흉터가 그녀의 얼굴을 바꿔놓았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영혼까지는 바꾸지 못했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고 싶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예리한 감각이 낯선 시선을 포착했다. 병원 로비 기둥 뒤에서 한 남자가 이쪽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과 자세는 훈련받은 자의 그것이었다. 남자는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준은 재빨리 경호팀에게 눈짓을 보냈다. 경호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남자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는 눈치가 빨랐다. 그는 포위망이 좁혀오자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경호팀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다. 적어도 저들이 우릴 주시하고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적들은 이미 서연의 존재를 눈치챘거나 혹은 그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다. 이제 섣불리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는 먼저 서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리고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다. 민주는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를 시작하지. 경기도에 있는 우리 연수원 내일부터 일주일간 폐쇄하고 모든 외부 인력을 차단해 보안 시스템 최고 레벨로 올리고 가장 믿을 만한 경호 인력들만 배치하도록. 그리고 아내를 그곳으로 옮길 방법을 찾아야겠네. 누구도, 심지어 아내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차가운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계획은 정교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박지훈 비서는 병원장을 움직였다. 유진그룹의 막대한 후원을 받고 있던 병원장은 민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오지훈을 원장실로 불러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VIP 병동의 개념을 도입하기 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요양시설을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환경 정비를 총괄해 달라는 것이었다. 최고의 대우와 함께 제한된 임무를 지으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병원에서 제공한 채 올랐다. 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 시설이라기보다는 숲속의 거대한 성체 같은 별장이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과 수려한 정원을 갖춘 그곳은 강민준이 플랜 B의 거점으로 지목한 유진 그룹의 비밀 연수원이었다. 지은은 그저 자신이 과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만 생각하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녀가 숙소로 안내된 방에 짐을 풀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며칠 전 병원에서 마주쳤던 강렬한 눈빛의 남자 강민준이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겁먹지 말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오지은 씨, 아니, 혹시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그 이름도 몰라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눈앞의 남자는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애틋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그녀의 등 뒤에서 작고 여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예. 지우는 홀린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문 옆 작은 소파에 병원에서 보았던 그 아이, 유라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어느새 잠에서 깬 듯 동그란 눈으로 겁에 질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의 존재는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공포를 잠재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가, 여긴 어떻게 아빠랑 같이 왔어요? 유라가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주머니, 아프지 마세요.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그녀의 뺨, 흉터가 없는 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수한 손길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왜 이 아이 앞에서 이토록 마음이 약해지는지, 왜 이 아이의 손길이 이렇게나 익숙하고 따뜻한지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피는 속일 수 없었다.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딸을 향한 엄마의 본능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유라 덕분에 아내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 우리가 지켜줄게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유라의 존재 앞에서 지은의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생전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정체모를 불안감과 외로움이 이 낯선 남자와 아이 곁에서는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유라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그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같은 시각 최진화는 비서가 가져온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은 멀리서 찍어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굴에 흉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최진화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강민준이 저렇게까지 움직인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5년 전이라는 시기와 병원이라는 장소, 그리고 강민준의 비정상적인 집착, 모든 것이 그가 묻어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 만약 그 여자가
살아 돌아온 한서연이라면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배어 나왔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강민준 쪽 동태. 계속 주시해. 그리고 박지훈 비서에게 작은 경고를 하나 보내. 너무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그날 저녁 박지훈 비서는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차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외곽 순환도로의 한적한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박 비서는 위협을 느끼고 속도를 높였지만 트럭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그의 차를 위협적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트럭은 박 비서의 차 옆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겨우 멈춰 섰다. 에어백이 터지고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졌지만 다행히 박 비서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가 충격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를 들이받았던 덤프트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후였다. 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고를 위장한 명백한 경고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민준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전화선 너머로 전해져 오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를. 적들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별장에 도착한 후 서연은 유라와 함께 지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진화는 자신에게 경고를 보냈다. 내가 뭘 하려는지 안다. 그만둬라. 하지만 그 경고는 오히려 민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비밀연수원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강민준의 성체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호 인력들이 숲 전체를 철통같이 경비했다. 이곳에서 오지은, 아니 한서연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낯선 평온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을 서연이라 부르는 저 남자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다.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흉측한 흉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던 긴장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천사 같은 아이 유라가 항상 그녀의 곁을 맴돌며 따랐다. 민주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5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서연의 삶에 자연스럽게 과거의 흔적들을 세우며들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서연이 좋아했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저택 전체에 은은하게 틀어놓았다. 주방장에게는 그녀가 즐겨 먹던 음식들을 기억을 더듬어 만들어내도록 지시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정원을 산책하다가 하얀색 풍란이 가득한 작은 온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온실로 이끌려 들어갔고 풍란의 은은한 향기를 맡는 순간 머릿속에서 강렬한 섬광이 터졌다. 이 향기 너무나도 그리웠어. 그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풍란,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당신이 직접 이 온실을 설계했어요. 그의 말에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결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웠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굳게 닫힌 문과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유라를 통해 일어났다. 유라는 서연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엄마처럼 따랐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유라는 서연의 무릎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민준이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과 흉터가 없는 아름다운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이 사진은 엄마예요. 유라가 묻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유라 엄마야. 아주 예쁘지. 서연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너무나도 낯선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여자의 미소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을 꿰뚫는 듯한 끔찍한 두통과 함께 몇 개의 영상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 와이퍼의 기계적인 움직임, 그리고 정면에서 달려드는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 으악!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첩을 떨어뜨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민준과 유라가 놀라 그녀에게 달려왔다. 엄마, 왜 그래요? 유라가 울먹이며 그녀를 껴안았다. 민준은 서연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아, 악몽일 뿐이야.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방금 전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진 속 여자, 정말 나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 당신이야. 5년 전 우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 모두가 당신이 죽었다고 했지만 난 믿지 않았어. 당신은 이렇게 살아 돌아와줬고 그는 사고의 배후에 대해선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진실이었다. 서연이 기억의 조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주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별장의 지하 벙커는 그의 작전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박지훈 비서를 비롯한 유진 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 최진환과 태양 그룹을 무너뜨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진환의 모든 비자금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불법적인 기업, 사냥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쳤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최진환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었다. 5년 전 서연의 사고 역시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 중 하나에 불과했다. 민주는 최진환이 단순한 개인의 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정보 분석팀의 한 요원이 외쳤다. 5년 전 사고를 냈던 덤프트럭 운전사 김만식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한 도박장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진환이 거액의 돈을 주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 틀림없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의 첫 번째 조각이 나타났다. 민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즉시 필리핀으로 우리 최고의 팀을 보내 김만식을 산채로 조용히 데려와 저항한다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허가한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방역할 시간이었다. 그는 지휘 본부를 나와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직은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준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맹세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아내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돌려주겠다고. 최진환의 제국에 종말을 고하는 그날까지 그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진환의 반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악랄했다. 그는 강민준이 한서연을 숨겼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가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그를 무너뜨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유진그룹의 심장, 바로 주식시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둠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유진그룹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펀드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동시에 최진환이 장악한 언론사들은 유진그룹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일제히 쏟아냈다. 시장은 즉각 공포에 휩싸였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유진그룹의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임원들은 당장 주가 방어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강민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에 임원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경영권 방어마저 위험해집니다. 당장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한 임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민주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소란스러웠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공격이 아니오. 최진환이 우리를 상대로 벌이는 전면전의 서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적의 의도는 명백하오. 우리의 자금을 주가 방어에 쏟아붓게 만들어 출혈을 강요하고 그 사이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속셈이겠지. 하지만 그 얕은 수에 놀아날 생각은 없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비밀 자금 흐름과 최진환이 동원한 해외 펀드의 자금 출처에 대한 분석 자료였다. 최진환이 공격에 사용하는 자금은 그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저 돈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전쟁터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여론이 될 겁니다. 민준의 전략은 명확했다. 그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주가의 추가 폭락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그룹의 홍보 및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최진환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방역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악성 루머가 모두 허위임을 밝혔고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은 조금씩 유진그룹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기업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필리핀 마닐라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준이 급파한 최고의 요원들로 구성된 팀은 트럭 운전사 김만식의 은신처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하지만 김만식은 쥐새끼처럼 교활했다. 그는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현지 범죄 조직의 비호 아래 숨어 지내고 있었고 여러 차례 추적을 따돌렸다. 팀장인 코드네임 이글은 민준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목표물이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은신처를 옮기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조만간 놈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무리하지 마.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 채로 필요해. 그의 입에서 나올 증언이 최진환의 심장에 박힐 비수가 될 테니. 한편 안전가옥에 머무는 서연은 바깥 세상의 폭풍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과 유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잃어버린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지금 곁에 있는 두 사람과의 유대감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민준의 서재를 구경하다가 낡은 설계도 한 묶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 설계도였다. 설계도를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사고 직전 연구실에서 동료와 나누었던 대화였다. 이 기술, 태양그룹에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서요. 최진환 회장이 직접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걱정 마. 보안은 완벽해. 그리고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 이 설계도에 있는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이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준걸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최진환이 노렸던 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머릿속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다급하게 민준을 찾았다. 민준 씨 기억났어요? 5년 전 그 기술, 최진환이 그 사람이 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단편적인 기억은 민준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최진환의 범행 동기가 명확해진 것이다. 그때 민준의 위성 전화가 울렸다. 필리핀에서 온 긴급 전문이었다. 목표물 확보, 저항이 있었으나 제압 완료. 지금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한 무한한 연민과 적을 향한 불타는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진환이 일으킨 기업 전쟁의 먼지 안개 속에서 민주는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비수를 손에 넣었다. 최진환은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는 이미 강민준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천공항의 비밀 경납고에 착륙한 제트기에서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가 끌려 나왔다. 5년간 필리핀의 어두운 도박장을 전전하며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려온 트럭 운전사 김만식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요원들에게 이끌려 방탄 처리된 검은색 벤에 올랐고 차량은 곧장 서울 근교의 한 비밀 안가로 향했다. 안가는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았다. 김만식은 창문 하나 없는 취조실로 옮겨졌다. 잠시 후 방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공기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만식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포식자 앞에 선 작은 동물처럼 몸을 떨었다. 그는 TV에서만 보던 유진그룹의 총수가 왜 자신 앞에 나타났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밀었다. 끔찍한 흉터로 뒤덮인 한 여자의 얼굴 사진이었다. 김만식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헛들이 마셨다. 5년 전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짐 뭉갰던 그 차에 타고 있던 여자. 그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녀의 마지막 비명을 잊은 적이 없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군요. 김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그의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 살아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았지. 기억을 모두 잃고 얼굴은 이렇게 망가진 채로 이게 당신이 한 짓의 결과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는 김만식을 비난하기보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당신 딸이 이런 모습으로 5년을 살았다고 상상해봐. 그런데도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계속 감싸줄 수 있겠나? 민주는 김만식의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그가 범행에 가담한 이유가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김만식은 민준의 말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최진환 회장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위장하여 한서연을 죽이려 했는지, 그의 모든 증언은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비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한편 최진환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김만식이 한국으로 압송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강민준, 이 독사 같은 놈.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했다. 김만식의 입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제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증인을 제거하는 것. 그는 자신의 수족 중 가장 잔인하고 유능한 해결사 팀에게 연락했다. 목표는 김만식이다. 강민준의 비밀 안개 감금되어 있을 거다. 위치는 곧 전송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제거해 흔적도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날 밤 안가 주변의 숲은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다. 민주는 최진환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경호 인력을 전투태세로 배치하고 안가 전체를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김만식의 취조가 끝난 후 그는 김만식을 더 깊숙한 지하 벙커로 옮기고 자신은 지휘실에서 상황을 통제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고에선 감지 카메라에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여러 개의 형체가 포착되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으로 무장한 최진환의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안가의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건물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거미줄에 걸린 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적들, 구역 진입, 구역 진입. 지휘실에 모니터를 지켜보던 민준의 입에서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A팀, B팀, 계획대로 유인해. C팀은 퇴로를 차단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경호팀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 해결사들은 손쉽게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들은 민준의 경호팀이 의도적으로 열어준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해결사들이 중앙홀에 도달했을 때 모든 퇴로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닫혔다. 동시에 수십 개의 조명이 켜지며 그들의 모습을 환하게 비추었고 사방에서 중무장한 경호팀이 나타나 그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면 쏜다. 무기 버려. 경호팀장의 외침에 해결사들은 당황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투항할 자들이 아니었다. 팀 리더로 보이는 자가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안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민주는 모니터를 통해 냉정하게 전장을 지켜보며 지시를 내렸다. 그는 적들의 움직임과 화력을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치열한 교전 끝에 해결사들은 대부분
생포되거나 무력화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하 벙커의 모니터로 지켜보던 김만식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진환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무장 괴한들까지 보냈다는 사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강민준에게 협력하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총성이 멎은 후 민준은 지하 벙커로 내려갔다. 그는 넋이 나간 김만식 앞에 다가가 말했다. 이제 알겠나? 최진환에게. 당신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해. 하지만 나에게는 그를 심판대에 세울 가장 중요한 증인이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법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최진환의 유령으로 평생 쫓기며 살 것인가? 김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거대한 덫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강민준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환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할 무대를 구상했다. 그 무대는 바로 유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이었다. 민주는 태양그룹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긴급 주총을 소집했다.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고 주인공인 최진환은 의심 없이 의기양양하게 참석 통보를 해왔다. 그는 이것이 강민준의 백기 투항 선언이라고 착각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민주는 안정가옥으로 돌아와 아내 서연에게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는 김만식의 자백 영상과 해결사들의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5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빗길을 질주하던 차, 백미러에 비친 거대한 덤프트럭, 공포에 질려 자신을 감싸 안던 남편의 팔, 그리고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 트럭 운전석에서 경멸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남자 김만식의 얼굴까지.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찾아온 기억의 홍수 속에서 그녀는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다. 분노의 전유이었다. 나 가야겠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은 한서연의 강인하고 총명한 눈빛이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민주는 아내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진환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장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곧 유진 그룹을 집어삼킬 생각에 도취해 있었다. 잠시 후 단상에 오른 강민주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총회 초반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민주는 태양그룹의 부당한 주가 조작과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 설명했고, 최진화는 교묘한 논리로 이를 반박하며 유진그룹의 경영 부실을 문제 삼았다. 두 거물의 팽팽한 설전이 오가며 장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진화는 이제 강민준이 궁지에 몰렸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민준이 화제를 전환했다. 지금까지는 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그룹이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초췌한 모습의 김만식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5년 전 태양그룹 최진환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유진그룹 강민준 회장의 아내 한서연 씨가 탄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최진환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최진환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강민준 저놈이 패배를 앞두고 비열한 술수를 쓰는 거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민준이 다음 증거를 공개하자 멈추었다. 스크린에는 최진환의 비밀 자금 계좌에서 김만식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거래 내역과 최근 김만식을 살해하기 위해 보냈던 해결사들의 사진과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초해진환 회장,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민준의 서늘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야. 탐욕에 눈이 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괴물일 뿐이지. 최진화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이 그를 찔렀다. 이성을 잃은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저런 종이, 쪼가리랑 영상, 나부랭이가 무슨 증거라는 거냐. 이 모든 건 강민준의 망상일 뿐이야.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이미 5년 전에 죽었어. 한서연은 죽었다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지. 그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얼굴의 반은 끔찍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더없이 당당하고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굳건한 눈빛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경악으로 굳어버린 최진환의 앞에 섰다. 그녀의 입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요, 최진환 회장. 한서연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의 등장은 연 회장의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충격을 안겼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흉터가 있는 여자와 공포로 하얗게 질린 재벌 총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카메라 플래시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며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었다. 최진화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말도 안 돼. 너는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했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오히려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상 중앙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모두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5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5년 전 그날 밤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본사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터널을 막 지났을 때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저희 차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저희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고 저희를 절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건조했지만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연 회장은 거대한 법정으로 변해 있었다. 차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을 때 트럭 운전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저희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께 안부나 전해주쇼. 다음 생에는 너무 많은 걸 가지려 욕심내지 말고. 라고 그녀가 운전사의 말을 인용하는 순간 최진환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 말은 김만식이 자신에게 보고했던 내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오직 현장에 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트럭은 다시 한번 저희 차를 들이받았고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튕겨나와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지만 저는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씨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을 잃고 끔찍한 흉터를 얻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최진환 회장, 당신이 바로 내 인생과 내 가족을 파괴하려 한 살인 교사범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연 회장 전체에 서리발처럼 울려 퍼졌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살아 돌아온 피해자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최진환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 위로 뛰어올라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 여자야, 네가 감히 누굴 모함해. 하지만 그가 서연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기 전에 강민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민준은 최진환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한때 재계의 제왕이었던 최진환은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한때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하고 최진환에게 다가왔다. 대표로 보이는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최진환 씨, 당신을 살인교사,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놔. 날 함부로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최진화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여전히 단상 위에 서 있는 서연과 민준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강민준, 한서연, 내가 여기서 끝나도 너희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다. 그의 악담은 소음 속으로 묻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타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연 회장 중앙에서 민주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유진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긴 연설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민주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연과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인파와 카메라를 뒤로하고 마침내 둘만 남게 되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마침내 되찾은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자신의 품에 깊이 끌어안았다. 5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다. 심판의 날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진환의 제국은 모래의 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살아 돌아온 한서연의 증언과 강민준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유진그룹 총수 안에 살인교사 사건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최진화는 살인교사를 비롯한 10여 개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곁에서 악행을 도왔던 수하들과 해결사들 역시 모두 중형을 면치 못했다. 태양그룹은 총수의 구속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었다. 비자금과 불법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인의 이름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증인이었던 김만식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고 강민주는 익명으로 그의 딸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민준과 서연 그리고 유라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5년의 공백을 메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온전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마주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얼굴의 흉터보다 훨씬 더 깊었다. 민주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내와 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들을 수소문하며
서연의 흉터를 완벽하게 제거해 줄 방법을 찾았다. 서연아, 원한다면 예전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을 모두 부를 수 있어. 그의 말에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 흉터, 이제는 더 이상 밉지 않아요. 이건 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과거의 한서연은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한서연은 강인해요. 나는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성형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내의 흉터가 있는 뺨 위로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그녀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맹세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딸 유라였다. 아이의 순수한 사랑은 최고의 치료제였다. 유라는 엄마의 흉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녀의 품에 안겨 제잘거렸다. 엄마, 이 흉터는 씩씩한 훈장 같아요. 악당을 물리친 슈퍼히어로처럼요. 아이의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흉터를 보며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그들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민주는 예전에 냉철한 CEO가 아닌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심리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유진그룹의 기술 고문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재능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세 사람은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그들은 추억이 깃든 낡은 저택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유라는 모래사장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갈매기를 쫓았고 민준과 서연은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나란히 백사장을 걸었다. 행복해요.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석양빛을 받은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문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나도 행복해. 당신과 유라가 내 곁에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그들 앞에는 이제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처럼 희망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새살이 되었고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